이초시는 20대 초반에 초시에 합격했지만 그 후로 10년이 넘게 매년 과거를 볼 때마다 미역국이다. 호리호리한 몸에 키는 멀대같이 커 걸음걸이는 건들건들거리고 작은 눈에 광대뼈가 튀어나와 30대 초반이지만 50대 중노인처럼 보인다. 눈코 뜰 새 없는 농사철에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사랑방에서 책을 베개 삼아 낮잠만 잔다. 멧돼기 논밭에서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허리가 휘어져라 일하는 건 마누라다. 무던한 마누라는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툭하면 자기는 뼈대 있는 가문이고 마누라는 산 것이라 업신여기며 다그치는 데는 우물에 빠져 죽고 싶은 생각뿐이다. 꼴의 남자라고 대여새마다 밤이면 살금살금 안방으로 기어들어와 마누라가 달아오르기도 전에 토끼처럼 깝죽거리다가 제 불에 떨어진다. 밤일이 그 모양이니 아이도 없다. 어느 날 밤은 깊어 삼경 무렵 도둑이 들어왔다. 이초시는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는 축혀 세운 채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고 있다. 도둑의 입에서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나는 오늘 밤 죽기로 작정한 몸이다. 내 말을 거역하면 함께 저승으로 갈 것이야. 도둑의 목소리는 우렁차 안방이 쩌렁쩌렁 울렸다. 이초시 마누라가 힐끗 쳐다봤더니 허우대가 장대하고 새못이 도포가 도둑 복장이 아니다. 술 익는 냄새가 나는구나. 술상을 차려오렸다. 이초시 마누라가 술독에 박아둔 용수에서 청주를 뜨고 소반에 간단한 술상을 차려왔다. 벌컥벌컥 술을 마시던 도둑이 여자가 따라야 술맛이 나지 하자 이초시 마누라는 다가가 술을 따랐다. 이게 무슨 냄새냐. 도둑이 코를 막아 마누라가 돌아보니 이초씨가 설설 오줌을 싸고 있었다. 도둑은 이초씨 두 손을 뒤로 묶어 부엌에 처박았다. 마누라가 방바닥에 오줌을 닦아내자 술판이 다시 벌어졌다. 호롱불에 비친 복면을 벗은 도둑은 콧날이 오똑 서고 눈이 부리부리한 호남이다. 호리병 3개를 비운 도둑이 이초씨 마누라 허리를 당겼다. 이초씨 마누라 입에서 악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때까지 이초씨한테서 느껴보지 못한 큼지막한 것이 묵직하게 들어와 지그시 눌렀던 것이다. 이초씨 마누라는 생전 처음 황홀경에 빠져 뜨거운 입김을 뿜으며 도둑의 목을 꽉 껴안았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뇌성병력이 천지를 뒤엎었다. 짜르르한 순간이 지나고 바위 같은 도둑이 이초씨 마누라 배 위에서 나둥그러지더니 금세 코를 골았다. 동창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 도둑이 눈을 뜨자 사지가 단단히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쳐다보니 이초씨 마누라가 옆에 앉아 내려다보며 날이 새면 관가에 넘길 거요. 그녀의 눈물 방울이 도둑의 얼굴에 떨어졌다. 관가에 넘기지 말고 나를 죽여주시오. 아니어도 지난밤에 죽으려던 참이요. 이초씨 마누라가 물었다. 왜 죽으려는지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무과에 7번이나 떨어져 살맛을 잃었소. 못난 사람. 새벽 안개 속으로 두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무실댁은 아이 못 낳는다고 시집간 지 4년 만에 시댁에서 쫓겨났다. 시아버지가 그래도 경우가 있어 며느리에게 가볍지 않은 전대를 주어 보냈다. 친정에서 묵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 궁리 저 궁리 끝에 밭대기 딸린 초가삼간을 구해볼까 하다가 도저히 혼자서 농사지을 자신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는데 시집 쪽으로 먼 친척 아지매뻘되는 나루터 주막 안주인이 찾아왔다. 무실댁 손을 잡고 아지매가 눈물을 훔치며 위로하는 바람에 무실댁도 치맛자락을 적셨다. 질부야, 모질게 살아야 된다. 아무도 믿지 말고 너 자신만 믿어야 된다. 이 얘기 저 얘기 끝에 아지매가 본론을 꺼냈다. 한양에서 포목점을 하는 마지가 올라오라 해서 애아버지가 주막을 다른 사람 손에 넘기려 하기에 내가 부랴부랴 질부를 찾아온 끼다. 무실댁이 한 달간 나루터 주막에서 부엌일을 해주며 눈여겨봤더니 손님이 심심찮게 자고가 전 재산을 주고 주막을 샀다. 한 달쯤 지났을까.
강 건너 나루터 옆에 뚝딱뚝딱 목수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다. 무슨 집인가 했더니 한양마다들 집으로 이사간다던 아즈메네가 새 주막을 짓는 것이다. 무실댁이 눈이 뒤집혀 팔을 걷어붙이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더니 아즈메 한다는 말 좀 보소. 애 아버지가 매미 변해서 또 주막을 하겠다니 나원참. 번듯한 새 주막이 강 건너에 들어서자 무실댁의 낡은 주막엔 손님이 끊겨버렸다. 울다가 이를 갈다가 술을 퍼마시다가 지쳐서 드러누웠던 무실댁이 입을 꽉 다물고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나절 강 건너 새 주막에 가려던 손님이 나룻배가 끊어져 할 수 없이 무실댁 나루터 주막에 묵게 되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손님방에 막걸리 한 사발을 소반에 받쳐들고 몸단장을 한 무실댁이 들어갔다. 손님, 먼 길 오시느라 다리 아프시죠?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켠 손님을 눕히고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비록 시집에서 쫓겨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22살. 탱탱한 주모가 다리 안마를 해주니 어느 손님이 입을 벌리지 않겠는가.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까짓것 기왕 버린 몸에 아이도 못 낳는 몸. 무실댁은 짓궂은 손님에게 치마를 벗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정한 금액은 없었지만 손님들은 화대를 스스로 내놓았다.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어떤 날은 객방 6개가 모두 차. 무실댁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새벽닭이 울었지만 고단한 줄 몰랐다. 강 건너 새 주막에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 심술이 부글부글 끓는 아즈메가 그 소문을 진작에 듣고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없었다. 40대 초반에 허리통이 뒤룩뒤룩해진 아즈메가 분수도 모르고 분을 바르고 손님방에 들어가 남정네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손님 하초가 불끈 솟아오르기 시작하자 아즈메가 먼저 열이 올라 치마를 걷어올리고 올라타고 말았다. 무실댁과 아즈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실댁은 남편이 없지만 아즈메에게는 엄연히 성질 급한 남편이 있다는 점이다. 어느 바람 부는 겨울날 밤 부부싸움이 대판 벌어지더니 새 주막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남편 발에 차인 아즈메가 호롱불 등잔을 안고 넘어졌던 것이다. 새 주막은 잿더미가 되고 아즈메는 면상에 화상을 입어 귀신 몰골이 되었다. 옛날 경주의 어떤 마을에 늙고 병든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설랑자가 살고 있었다. 집안이 가난하였지만 행실이 바르고 용모도 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아버지가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편입되어 전곡이라는 곳으로 가서 나라를 지키라는 나라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늙고 병든 아버지를 차마 군대에 보낼 수 없고 그렇다고 여자인 몸으로 대신 갈 수도 없었던 설랑자는 방도를 찾지 못해 고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설랑자를 흠모해왔던 사량부에서 살고 있던 가실이라는 청년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는 그녀의 아버지 대신 군대를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설랑자의 아버지에게는 갔다 오면 그녀와 혼인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가실의 행동을 고맙게 여긴 설랑자의 아버지는 그 둘을 혼인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설랑자도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의 가실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3년 뒤 군대에서 돌아오면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사랑의 정표로 설랑자의 치마 끝단 일부를 잘라 가실에게 주었다. 그 약속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실은 전쟁터로 나갔다. 전쟁터에서의 모진 고생도 설랑자를 생각하며 견뎠고 설랑자 역시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매일 밤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기도드렸다. 그런데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 군사들을 교대시켜주지 않아 6년이 되도록 가실은 돌아갈 수가 없었다. 기다림에 지친 설랑자의 아버지가 약속한 3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다른 사람과 혼인할 것을 딸에게 권하였다. 허나 설랑자는 아버지와 자신을 위해 모진 고생을 하는 가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이 늙었고 딸 나이가 많이 차서 앞으로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그녀 몰래 한 총각과 혼인을 약속하였다. 혼례일이 되어 아버지가 신랑을 맞아들이려 하자 설랑자는 도망을 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설랑자는 외양간에 가서 가실이 맡기고 간 말을 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가 말을 타고 도망가려고 말을 몰고 마구간을 나왔을 때 마침 가실이 돌아왔는데 그녀와 가실 총각은 희한하게도 말을 몰고 나오던 그 마구간 앞에서 서로가 마주쳤다. 긴 전쟁으로 인해 야위고 너무나 남루해져서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설랑자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가실은 정표로 자기에게 주었던 치마 끝단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설랑자는 그제서야 가실을 알아보고 서로 껴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설랑자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도 무사히 돌아온 가실을 기쁘게 맞아주었다. 이렇게 해서 가실을 믿고 끝까지 기다린 설랑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게 하늘을 감동시켜서인지 둘은 결국 이날 바로 혼인식을 치르고 결혼한 후에는 하늘의 돌봄이 있어서인지 계속 경사만 이어져 100년을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새우젓 장수 환가와 집신 장수 정가는 서로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절친한 사이다. 환가는 정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아 형이 되고 정가는 동생이 되었다. 함께 장을 돌며 장사하다가 환가가 새우젓을 먼저 떨이하고 나면 집신 파는 정가에게가 손뼉을 치며 맵시 좋고 질긴 집신이 5푼이요 라며 도와주고 어떤 장에서는 정가가 집신을 다 팔고 나서 환가를 찾아가 새우젓 파는 걸 도와준다. 두 사람은 이웃에 살아 장을 파하고 돌아올 때도 주막집에 들러 얼큰하게 취해 비틀거리며 어깨동무에 고성방가를 하기도 한다. 마누라끼리도 친해 동서처럼 서로 형님 동생하며 반찬을 주고받는다. 집신 장수 정가는 마누라하고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나면 환간의 집으로 달려가 환가 마누라에게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형수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글쎄, 이놈의 여편네가 집단 물 좀 먹여놓으라 했더니 여복의 시동생, 사람은 가끔 깜빡할 때가 있다네. 동서도 살림하랴 반매랴 눈코 뜰 새 없다 보니 환가 마누라는 얼굴부터 후덕하게 생겨 매사를 둥글둥글하게 처리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반나절도 안 되어 새우젓 장수 환가가 새우젓통을 지게에 지고 여보게. 나 먼저 들어가네. 늦골이 아파 위원한테 들러보려네. 하자 정가는 형님 늦골이 아픈데 새우젓 지게는 두고 가시오. 내가 지고 갈 테니 하며 배려했다. 점심나절부터 장터에 부슬부슬 비가 뿌리기 시작했다. 집신 장수 정가는 서둘러 전을 접고 집으로 향했다. 장마철엔 소 잔등 이쪽은 비가 오고 저쪽은 비가 안 온다더니 산등성이 너머 동네에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다. 집마당에 들어선 정가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뒷곁으로 가 봉창으로 안방을 들여다보고는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볐다. 늦골이 아프다던 환가가 자기 마누라를 타고 시근덕거리는 것이다. 처음이 아닌 듯 여편네도 두 다리를 축혀 올려 환가놈의 허리를 조였다. 정가는 뒷곁 집단에 꽂혀있는 시퍼런 낫을 빼들고 돌아나와 안마당까지 왔을 때 갑자기 서당간 외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두 연놈을 죽이면 분은 풀리겠지만 나도 참수형을 면치 못할 것. 그러면 어린 외아들은 혈혈단신 고아 신세가 될 터.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부들부들 떨며 환간의 집으로 갔다. 자네, 낫은 들고 왜 이러나? 환가 부인이 눈을 크게 떴다. 정가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형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님이 늦골이 아프다고. 자초지종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난 환가 부인은 태연하게 아무 일 없었던 듯 두 집 모두 공평하고 화평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네. 환가 마누라는 일어서더니 정가를 안방으로 데려가서는 저고리를 벗고 치마도 벗고 호치마 밑에 고쟁이도 벗었다. 오후에 햇살이 역광으로
황과 마누라의 풍성한 육덕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가의 하초가 불끈 솟아오르며 형수님 하고 신음으로 변했다. 배신한 배우자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는 듯 둘은 뜨겁게 만나게 운우를 나눴다. 하수댁에게 세 번째 며느리가 들어왔다. 첫째 며느리를 쫓아내고 둘째 며느리도 들들 볶아 쫓아낸 시어머니는 또 팔을 걷어붙였다. 한 번 쫓아낼 때 힘들었지 두 번째는 어렵지 않았고 새로 들어온 셋째도 보아하니 기가 보드라워 보여 콧방귀를 뀌었다. 유복자 외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며느리랍시고 들어온 년한테 빼앗길 수는 없는 법. 찢어지게 가난한 오씨네 집에 매파가 들락거릴 때 부모들은 반대했지만 첫째 딸 순덕이는 보릿고개 걱정 없는 하수댁 내에 세 번째 며느리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18살 순덕이는 이날 이때껏 부모 말 안 따른 적이 없고 누구하고도 말다툼 한 번 한 적 없는 순둥이라 그 억센 하수댁에게 시달려 한 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어미가 말렸지만 생전 처음으로 제 고집을 꺾지 않았다. 시집간 순덕이는 입속에 혀처럼 굴며 시어머니 하수댁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시집간 지 한 달이 지나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안방은 물론 하수댁이 차지했지만 마루를 사이에 둔 건너방도 있고 사랑방도 있는데 굳이 미닫이로 칸막이한 윗방을 신방으로 쓰라는 것이다. 핑계인즉슨 안방과 윗방이 같은 구들이라 군부를 아끼잔다. 유복자 신랑이란 게 19이나 돼서 젖먹이처럼 툭하면 제 엄마하고 잤다. 안방과 윗방 사이 미닫이는 서로 보이지만 않는다 뿐이지 숨소리까지 다 들렸다. 모처럼 신랑과 합방을 하려고 부스럭부스럭 옷을 벗을라치면 하수댁이 아이고 허리야. 애비야 여기 와서 내 허리 좀 두드려다오. 색시 젖꼭지를 빨던 신랑은 두말하지 않고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미닫이를 열고 제 어미한테로 갔다. 어떤 날 밤에는 하수댁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신랑과 운우의 정을 한창 나누는데 안방에 하수댁이 콜록콜록 하더니 아이고 죽겄다. 물 좀 떠오너라. 순덕이가 신랑을 밀쳐내고 부엌으로 가 물 한 대접을 떠 올렸다. 신랑이 귓속말로 그거 할 때 색시 감창 소리가 너무 커 순덕이는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다. 밭에 일하러 간 신랑에게 점심을 싸들고 가서 산속에서 치마를 깔아놓고 방사를 치르기도 했다. 어느 비 오는 날 하수댁이 마시를 가자 신랑이 순덕이 치마를 벗겨 연락에 일을 치르는데 하수댁이 돌아와 한다는 소리가 전현이 내 아들 이고를 다 빼먹는구나. 이튿날 밤 조심조심 방사를 치르고 나서 신랑은 코를 골고 자는데 순덕이가 자지 않고 귀를 세웠다. 안방에서 장롱 여는 소리가 나더니 좀 있다가 가느다란 신음이 났다. 다음날 하수댁이 아들과 장에 갔을 때 순덕이 안방에 들어가 시어머니 장롱을 뒤졌다. 깊숙이 주머니에 싼 목신을 찾았다.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 나이 이제 39. 시어머니 하수댁은 버릇처럼 아들에게 허리를 주무르라며 항상 하는 얘기가 내 놈 업어 키우느라 내 허리가 이 꼴이야. 하루는 순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님, 전골과 접골을 잘하는 스님을 알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님도 허리가 아팠는데 그 스님이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하수댁이 거절할 말이 없었다. 다음날 순덕이 모시고 온 스님은 어깨가 떡 벌어졌는데 수염이 텁수룩해 도대체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하수댁을 엎어놓고 점잖게 지압을 하다가 가끔 엉덩이 쪽으로 소뚜껑 같은 손이 오면 하수댁이 움찔했다. 사흘 후에 다시 오겠다 하고 스님은 떠나갔다. 어머님, 어떠세요? 그것 참 시원하네. 사흘 후는 장날이다. 스님이 오자 순덕이는 신랑과 장에 갔다. 장에 다 도착했을 때 순덕이가 갑자기 내 정신 좀 봐라. 어머님한테서 장볼 돈을 받아서 안 갖고 왔네. 후딱 집에 다녀올게요. 점심때 그 국수집에서 기다리세요. 신랑한테 말하고 당당 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갔다. 대또래 스님 신발이 보이고 안방에서는 벌써 요란한 감창 소리가 마루에서도 들렸다. 안방 문을 확 열었다.
스님의 등을 꽉 잡고 밑에 깔린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순덕이는 얼른 문을 닫고 집을 나와 장터로 내달렸다. 순덕이 저녁나절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하수댁은 며느리 볼낯이 없어 집을 비웠다. 사흘 후 순덕이는 하수댁이 가출해 머무는 과부 친구 집에 가서 정중히 한쪽 팔을 부축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다. 시어머니 하수댁이 설이 맞은 범처럼 풀이 죽어 순덕이와 눈이 마주칠까봐 설설기지만 순덕이는 더욱 자상하게 시어머니를 모셨다. 장날마다 순덕이와 신랑은 집을 나와 장에 가고 스님은 순덕이네 집으로 가 하수댁 허리를 주물렀다. 하수댁 얼굴이 확 피어났다. 어느 날 하수댁은 곡간 열쇠를 며느리 순덕이 허리춤에 메어줬다.